이정근, 강내구 등의 녹취 파일은 편집되고 짜깁기된 것입니다.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제가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정권으로서는 어떤 결과 나와도 믿져야 본전이고 아니면 저 재미를 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이 지금 나왔을까요? 뭐 당근 있을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상당히 이제 좀 뭐 고심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이 사안인데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질의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이 보여주는 시설과 자료만 쭉 한번 둘러보고 별거 없네. 결국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되겠네. 그 결론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세 차례 채취를 했어요. 너무 우리가 정치 선동하고 공포를 자극한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제어 시스템 문제로 발사가 중지됐던 누리호가 잠시 후에 오후 6시 24분 우주로 이상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변수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뉴스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누리호 전문가 유채커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사실상 현지 활동을 좀 마무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시찰단은 지난 이틀 동안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도쿄로 이동을 해서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귀국을 한 뒤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 그리고 우리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시찰단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만 할 거라면서 여야가 참여한 국회 시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오염수 시음 행사를 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음 행사를 열면 이제 본인도 마시겠다 그런 발언을 아까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우주부 회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인 오후 6시 24분 정말로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을 통해서 통신상의 오류를 잡아낸 건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중꺽마 누리호, 체포동의안 전국, 선구제 후 회수, 긴축기조 유지, 커피는 못 피했다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오후 발사 예정 시간을 정확히 2시간 14분 앞둔 때였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관련 속보를 챙기느라 정신은 없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저 울체커였는데요. 전남 고흥까지 찾아간 시민들만 했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한 12시 반인가 12시 정도에 와가지고 중간에서 밥 먹고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꼭 구경시켜주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시승 같다니까 마음이 뭔가 한쪽이 아파요. 너무 아쉽고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가 돼서 발사를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인근에 머무신다던 이준희 씨 가족도 그랬겠지만요. 저 울체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부터 확인했습니다. 전남 고흥 일대 날씨 어제보다도 더 좋다고 해서 첫 번째 시름을 덜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발생했다는 제어 컴퓨터 간 통신 문제는 잘 해결됐는지가 또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당국 다행히 밤샘 작업을 통해 오류를 잡아냈고 오늘 저녁 다시 3차 발사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변경 작업 완료 후 오늘 새벽 5시경 6번의 반복 시험을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가능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18시 24분 정각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름 또 덜어냈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도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서요. 오후 3시 40분부터는 누리호의 연료 그리고 산화제를 순서대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5시 40분쯤이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5시 54분 누리호를 세워둔 기립 장치도 철수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오후 6시 24분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를 누리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요. 그렇게 날아올라서 18분 58초 동안 잘 버텨줘야 한다는 사실도 어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죠.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으로부터 18분 58초가 또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 시간 동안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또 2단 분리 등을 거쳐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위성 8개를 궤도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위성들의 개수가 큐브 위성들까지 포함하면 총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위성들의 시간입니다. 위성 8개가 자신의 임무를 차근차근 수행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임무는 지구와의 첫 교신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교신 성공 여부는 대략 오늘 밤 8시쯤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발사 후 1시간 반 후에 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게 되는데 이때 대전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지상국에서 초기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콘 신호 외에도 그 위성의 그 전력, 네, 전압, 그다음에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성의 상태 정보를 내려받게 되는 거죠. 이 비콘 신호는 그 신호의 강도, 그다음에 주파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위성이 예상한 대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포메이션이거든요. 네, 이번에 누리호에 실려가는 위성들 중에는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큐브 위성 4개 도요셋도 있죠. 이 자그마한 몸집으로 군집 비행하는 도요새와 닮았다고 해서 도요새 더하기 인공위성을 뜻하는 세틀라이트, 이렇게 해서 도요셋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요셋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황정아 박사는 초기 교신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발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겠지만 잘 발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위성 본연의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위성이 우주로 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지상에 있는 개발자나 과학자들한테 이제 첫 데이터가 내려올 때까지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 초기 통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첫 교신을 마친 뒤에는 이 험난한 우주 환경 속에서 우주 날씨 관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몸집에 10kg 남짓한 도요셋한테는 더욱 버거워 보이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머나먼 우주 날씨를 관측해야 하는 이유, 이 역시도 우리 생활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전파나 자기장이나 방사선 등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그 영향이 지구에 도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언제 할 예정인지,
또 얼마나 큰 값으로 도달을 할 건지 등등을 측정하는 우리는 관측 값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니까 오늘의 발사 성공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요. 어제의 발사 연기는 그저 예방주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차 발사 때도 2번의 연기가 있었고요. 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발사했다가 실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필요한 건 중꺾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정말 힘차게 비상할 누리호를 기다리면서 매 과정마다 고생한 분들께도 아낌없는 박수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참 그동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우주에 도전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브라질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적은 인력으로 얼마나 큰 개발을 해왔나 하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누리호 발사를 기다리면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 봅니다. 두 번째 픽, 체포동의안 전국입니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죠.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영장 청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검찰엔 이른바 깡통 상태인 새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은 5월 국회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 시간 체포동의안 정국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체포동의 절차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중앙지검을 보낸 체포동의안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금으로서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2편 2패를 한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국회에 직접 등판합니다. 제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가 또 부결이 되면 세 번째 부결이잖아요. 야당 의원들은 다 부결이 된 건데 어떻게? 저는 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모두 민주당을 탈당했죠.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로부터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코인 투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쏟아질 비판까지도 감안해야 할 텐데요. 민주당이 정녕 높은 도덕성을 기치로 삼는 정당이라면 부도덕한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즉각 포기하고 두터운 방탄부터 내려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체포 특권의 방탄 뒤에 숨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재명 대표의 길을 또다시 답습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전부를 잃는 길로 폭풍 질주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결의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건데요. 굳이 부패 정당, 비리 정당의 이미지를 감내해내면서까지 탈당한 의원들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듯합니다. 다만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당론으로 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결될 경우 검찰의 표적 수사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같은 논리를 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개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겁니다.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돕다가 구속기로에 놓인 두 의원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쨌건 검로남불이라면서 검찰을 겨냥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한동훈 장관은 딱 한마디로 받아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전환행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로남불이라고도 했거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선구제 후 회수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던 피해 보증금 보전은 결국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걸로 반영됐는데요.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5번째 사망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보증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 턱없이 적었는데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 채권이 되고 몇 천에서 몇 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 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네, 다음 픽 긴축기조 유지로 가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3.5%로 동결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긴축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수렴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도 못 박았는데요.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느니 이딴 동결로 시장에 거짓으로 겁만 주고 있다는 반응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실제 오늘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네, 마지막 픽으로는 커피는 못 피했다 살펴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봤는데요. 구속을 피한 유 씨, 하지만 커피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민이 던진 커피가 그대로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민주당,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나로우주센터,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장면인데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자, 아무튼 저희가 속보를 좀 반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제 의총을 열었잖아요. 혹시 거기서 체포동의안 관련한 입장 정리가 된 건 있나요? 네, 오늘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넘어온 이후에 논의나 고민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이미 구명 활동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이성만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혐의를 좀 부인했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도 짜깁기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건네면서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니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깁기한 것이다. 검찰의 확증 편향으로 추후 따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표단석에 나선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윤지혁 원내대표가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
모든 의원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그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재표결, 그리고 어제 야당 단독으로 이 국회 환노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 봉투법 때문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이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픽에서 가져왔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 국민 눈높이에서 민주당은 손절? 일본의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31일 다국적 훈련을 전후해 부산항에 올 거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이슈를 국회 상황실에서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가 여러 개 열리고 있잖아요. 이제 외통위, 운영위, 가방위 등 여러 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조금씩 다 나오더라고요. 외통위는 많이 나왔고 그것도 좀 같이 챙겨줘요. 제가 챙기나요? 이왕 챙기는 김에 많이 챙기네요, 제가. 네. 좀 챙겨요. 많이 챙기겠습니다. 네. 네, 국회 상황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요. 그 전에 이 소식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의 자위대 함정이 오는 31일에 다국 간 해양 차단 훈련을 전후해서 한국으로 온다는 겁니다. 부산항 입항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삼았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미 지난해 우리 정부는 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을 했었죠. 우리 장병들 우길기가 달린 함정에 경례도 했었습니다. 우리 지원함에 탑승한 장병들은 일본 이즈모함 앞에서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 자격으로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해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즈모함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똑 닮은 깃발이 내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와 다른 점도 있죠. 지난해 훈련은 일본 주최로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훈련은요, 우리 주최로 제주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자위대 간부들 각국 다른 군인들과 교류를 하는 일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제주 앞바다 훈련 때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길기 말고 일본 국기를 달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본은 여기에 반발해서 불참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참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오진 않았다며 해상 사열 때만이라도 자국 국기와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요구는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자위함기와 유사하다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국방부는 그 나라 군대 상징 깃발을 함정에 다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일본 주최 관함식에 우리 국방부가 참여를 할 때는 자위대 함정에 달린 자위함기 우길기와 다르다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었는데요.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국민 시력 테스트라도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자위함기와 우길기, 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뜻하는 uk광 문양의 위치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 자위함기와 우길기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우길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군기로 썼던 우길기를 지금도 그대로 계승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31일 우길기를 단 자위함이 우리 해상에서 함께 훈련을 하게 된다면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미국과의 밀착 행보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 중이고 이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도록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지난 11월에 이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약속을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은 주저했던 우리 한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시사한다라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공급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거 없고 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희가 50만 발 가고 폴란드를 있잖아요.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법 침략을 탄약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운영위를 챙겼던 저로서는 좀 수수께끼 같았던 이 안보실장의 말이요. 결국 우리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외신 보도로 드러난 셈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보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 계획이 없다는 말로 즉답을 피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 지난 4월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졌던 도청 문건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당시 유출됐던 문건에는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만약 미국의 포탄 지원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닐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대신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자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었는데 이후에 이 김성한, 이문희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떠났죠. 6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 도청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도청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안보실장님 미국에서 도청을 대통령실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도청을 인정하시냐고 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운영위에서 논의된 또 다른 중요 이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내일 일본에서 귀국을 하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종합 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 IAEA가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수입 규제와 철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우려에는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2배 이상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지금 IAEA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네, 우리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현지 원전 시찰을 마치고 지금은 도쿄에 있는데요. 유구키 시찰단장은 보려고 했던 장비들 다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를 거르고 탱크에 저장해서 핵종 등을 측정하고 해수에 희석해서 방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살펴봤다는 건데요. 안전성 평가의 결론은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전후의 오염수 농도 차이 등 이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만약에 이 오염수 처리 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 실제로 긴급 차단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합니다.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가 이상 상황의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긴급하게 밸브를 닫아야 하는 게 이제 긴급 차단 밸브거든요. 그래서 그 긴급 차단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네, 만약 다만 이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IAEA 보고서 발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시찰단의 검증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고 있죠. 시찰단 파견 자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리석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 방광기까지 보관해라. 방류하지 말고. 일본이 그래도 강행을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마치 일본에 면죄부 주듯이 막 시찰단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스스로 처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를 예를 들면서 괴담 혹은 선동이다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여당발 간담회도 선동이기는 마찬가지였던 듯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던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발언 얘긴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아니 100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이 주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한 겁니다. If I had a liter of that water now in my hand, I would drink it. I calculate that my radioactivity would rise above its natural level by 80%. I could drink 100 liters. 그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면 그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영국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 보도자료 냈습니까? 그럼 그렇게 저희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우리 시찰단과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검증을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뿐 아니라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우려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 여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게 불합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예 그 방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귀국 소식 그리고 우리 정부의 외교 관련 소식까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길기단 일본 자위대 함정 다음 주 부산항해, 월스트리트저널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포탄 미국 이송 중. 어제 국회 운영위가 자정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아까 아마 류 실장이 본인이 열심히 챙겼다는 거를 또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발제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유체커. 여야 공방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는데요. 대통령실과 야당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일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업무 보고에서부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하는 건 싸우자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합니까? 저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2차장인 정리 좀 이종덕 해주십시오. 차장 같은 경우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하루도 이렇게 선의에 기댄 안보에 의존했나요?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뭡니까? 네, 자 한미일이 밀착하면서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특히 이제 중국 쪽의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대응에 나선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 국무부 중국 조정실 수장인 릭 워터스 부차관보가 6월 23일 기준으로 사임한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앞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은퇴를 하고 로라 로젠버그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대만 담당 선임국장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대중 라인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건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 나설 거라는 신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위대 함정 부산항해 우크라 지원 한국 포탄 미국 이송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요.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김대기 실장은 살림만 하란 건가라고 반박했고 제2부속실 관련해서는 별도의 보좌팀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오늘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정치인 해시태그 오늘 준비한 소식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보좌팀, 현대판 음서제, 그리고 침묵한 민주당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보좌팀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국회 상황실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공방들을 짚어봤는데요. 정치인 해시태그에서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공세에 주목해봤습니다. 야당은 먼저 김 여사의 광폭 행보를 지적하면서 제2부속실이 없는데 어디서 김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활동이 아주 부쩍 많이 늘었는데 제2부속실도 없는데 어디서 일정을 편성하고 동선 관리를 하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그 제2부속실은 없지만 그냥 부속실에서 여사를 그 보좌하는 팀이 있습니다. 한 4-5명 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은 사라졌지만 영부인의 대외 활동을 위한 팀을 부속실 산하에 운영해왔다는 건데요. 야당은 최근 화보 수준의 김 여사 사진 논란도 꺼내들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진 뉴스가 많은데 누가 선정합니까? 최종 결정을. 그거는 그거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 그 뉴미디어 그 팀이 있습니다. 예, 홍보실에. 팀에서 합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야당은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지금 부속실의 팀을 통해서도 김 여사에 대한 보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굳이 이거를 팀으로까지 해서 만드는데 제2부속실을 필요해 보이는데 안 만드는 이유가 그 작년에도 무엇일까라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2부속실 만들면 또 인원 또 늘어나잖아요. 비서관 또 하나 늘어나고 직원 늘어나고. 돈 때문입니까? 뭐 네? 인건비 때문입니까? 그런 그것보다 훨씬 행정적인 투명하게 해야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를 강조했었죠. 당시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중간 보고를 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반발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해 대통령 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보고를 두고도 질의가 오갔습니다. 대통령실에 누가 보고했나요? 김건희 여사님한테. 그거는 뭐 내부 그거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넷플릭스에서 앞으로 4년간 25억 업무인데 이렇게 김 여사한테 그냥 보고하는 겁니까? 보고 받을 수 있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살라 그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여당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행보를 나열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말 역지사지 차원에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전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는 품격이 다릅니다. 조명희 의원은 누워서 침 뱉는 일이라면서 운영위에서나마 김 여사에 대한 폄하를 말아달라고 민주당에 부탁했습니다. 김비서실장도 호응했습니다. 작년 운영위에서도 그 여사의 뭐 논문이라든지 무슨 사적 채용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만 거의 나를 거의 반 이상의 그런 주제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죠. 국정을 논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여사님들에 대해서 서로 하는 건 좀 자제하자 그런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여사는 최근 전시 기획자 경험을 살려서 문화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방한한 독일 총리의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만났을 때도 문화재 반환 문제를,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보스턴 미술관을 찾아서 문화재 반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K관광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하기도 했죠. 여당 내에서는 이런 김 여사의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야당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요구를 단지 공세로만 여기기보다는 고려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자꾸 비선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식 편제로 돼서 있어야 그런 의심을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활동한 내용이 국회나 다른 외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감사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현대판 음서제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오늘 오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퇴의 이유는 아빠 찬스 의혹입니다. 앞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선관위는 사퇴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 4건에 더해서 유사한 사례가 2건이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관위판 음서제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된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위직 고용세습위원회였습니다.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선관위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걸 계기로 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의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아들인 건 생뚱맞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정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건 자칫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16일 행안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행안부가 이런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을까? 대단히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흔든다는 지적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이게 셀프 채용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이 전임 사무총장의 자녀도 그리고 본인의 또 자녀도 최종 결정권자로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공정에 앞서야 될 선관위의 어떤 목적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침묵한 민주당입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는 여러 정쟁 사안들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를 거론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 현안 질의에서 예고편 영상 등을 재생하면서 2차 가해를 지적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피해자 다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조금 더 소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영화가 상영이 된다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선 논란이 불거지는 동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첫 변론에 대한 의원과 당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여성 정책을 심의하는 여가위 소속 의원들, 그리고 과거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2차 가해 중단을 요구한 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 단 한 명만 이 당의 침묵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익명의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번 더 무너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침묵하는 이 상황을 국민은 반드시 평가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총선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한 건데요. 최근 민주당은 부천시 의원 성추행 의혹 이후 상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이재명 대표는 성비위와 관련해 엄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천시의원 성비위와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당에서는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엄벌하겠다. 대표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고요.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성비위자 관련해서는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요. 그에 기준해서도 앞으로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비위에 대한 엄벌 지시. 하지만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다시 좀 그 신임을 얻으려면 이 민주당에서 발생한 연이은 이 권력형 성범죄를 확실하게 끊고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큐 역시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이제 저는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규탄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인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관련한 돌발 상황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순조롭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체커가 계속 끝까지 속보 좀 챙겨주도록 하고요. 네. 자, 정치 인사이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욕설 문자를 보낸 이가 민주당원도 아닌데 개딸이라고 단정한 이원욱 의원을 비판하고 있죠. 비명계 역시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이른바 정치 훌리건들로부터 민주당이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강성 팬덤들이 굉장히 공격이 심하거든요. 네.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 지난 21일 SNS에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는 민주당도 70%는 쓰레기 의원들이란 욕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해 수박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주장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수박,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비명계에 대한 멸칭으로 쓰입니다. 이 의원은 이 메시지를 친명 성향이 짙은 강성 민주당원이 보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걸 보시고도 이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다고 압박하기도 했죠.
강성 팬덤과 민주당이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표, 이 메시지 내용보다 메신저가 누군지 더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지지자가 보낸 문자가 맞는지 확인을 한 건데요. 민주당의 윤리감찰 결과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죠. 이 대표는 곧바로 이 의원의 섣부른 문자 공개를 질타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유한 것이거나. 이 의원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메신저를 강성 당원으로 단정해버렸다는 비판이죠. 이 의원이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난 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으로 주의하라며 엄중 경고를 날렸습니다.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서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당의 질서유지라고 하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친명계도 이 대표를 거들며 이원욱 의원을 향한 협공에 나섰습니다. 이 서은숙 최고위원, 개딸의 악마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개딸로 특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서채구 의원은 이 의원이 괜한 오해로 갈등만 키웠다고 비판했는데요. 팩트체크부터 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허위 사실에 입각해서 이 어떤 당대표를 공격한다거나 지도부를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비판하는 것은 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명계는 이런 이 대표와 친명계에 대응해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이 의원에게 칼을 빼들 게 아니라 개딸의 과격행위부터 제재하는 게 맞다는 반발인데요.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대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뭐 자꾸 억누르는 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지. 그 특정인이 200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그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관계에 속아놨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조홍천 의원, 이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게 개딸이냐 아니냐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개딸로부터 상당 기간 공격을 받아왔던 이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당원임을 확인하려면은 뭐 우리 당원이 200만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 당원 데이터베이스가 각 의원들한테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아 당원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뭐 미리 확인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조 의원은 개딸이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특정 개인의 팬클럽이 된 상황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개딸과 하루속히 절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비명계인 조 의원 역시 개딸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던 바 있죠. 요새 수박을 보면 움찔한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통통통통 초록 몸통 수박수박수 콕콕콕콕 까만씨 수박수박수 완성해가지고 수박을 이 대표가 먹었을 때 이거는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뭐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대수특필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 대표라면 그거 아니다, 말도 아니다, 왜 이걸 그렇게 하냐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말리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박 제철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요즘 뭐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네.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동족상잔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도 개딸이 기존의 정치인 팬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개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노사모를 비교했는데요. 현재 원조 팬덤 노사모는 현재의 강성 지지층 혹은 뭐 개딸과는 좀 명확히 달랐다. 완전 차원이 달랐다. 그때는 시대 정신이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공존하고 시대 정신이었고. 토론이 가능했던 모임이었어요. 개딸과 노사모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인데요. 이 대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일삼는 개딸은 건강한 토론이 불가능한 반면 노사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이 지지자를 대한 태도 역시 이 대표와 완전히 달랐다고 평가했죠. 노 전 대통령은 평소 노사모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응원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모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노무현 개인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남지 말고 시민 참여운동의 효시를 만든 그 보통명사가 돼야 된다. 실제로 노사모는 노 전 대통령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사모 사람들이 2007년도에 논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노무현 개인을 뭐 이렇게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임이 일방적으로 하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노무현이 지금 참여정부 실패한 거 아니냐. 잃어버린 10년 아니냐. 근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무현 비판하자. 그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개딸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인물도 있죠.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얼마 전 지난 1년 동안 이 방문연구원으로 몸담았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출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연수의 결과물을 책으로 발표한 날이었죠. 이 전 대표가 구상하는 외교 전략과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다만 이 특파원들의 관심사는 이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맞춰졌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는데요. 그 책임을 제가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복귀 후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낀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신의 총선 역할론 등을 직접 얘기하는 건 다소 부담스러웠던 듯한데요. 그럼에도 이 당내외에선 이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배운 것이 정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저는 정치에 복귀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에 아주 수준 높은 정치 전문가들이 수두룩해요. 네. 그 선수들이 지는 선거 뻔히 알면서 지금 이재명 체제를 그대로 온전하게 가면서 내년 총선 치른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낙연입니까? 이제 올여름 시원한 바람 바로 불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에게 주민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불펜에서 슬슬 몸을 푸는 모양새인데요. 국내에 복귀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든 보완제든 둘 중 하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섣불리 전면에 나설 시 명락대전 시즌2가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죠. 이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오늘 주민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개딸 둘러싼 친명 대 비명 내전 격화, 이낙연 국내 복귀 카운트다운. 네, 누리호 발사 중계 관계로 정치부의 오늘은 좀 일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체커가 너무 떨린다고 하는데 그래요? 남아서 잘 보고 가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반으로.